우리는 지금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테네 제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출발이 100년 가까이 뒤늦은 아테네가 200년 만에 340여 개의 도시국가를 아우르는 아테네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기원전 431년 페리클레스가 제국 번영의 상징으로 자신이 건설한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배경으로 전몰용사 추도식에 참석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자유스러운 아테네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앞자리 주춧돌 위에 걸터 앉은 이가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익티노스입니다. 그는 연설자가 아니라 자신이 건축한 건물을 바라보고 있지요. 조각가이며 이 신전 건축을 사실상 주도한 피디아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노란색 망토를 걸치고 조각칼을 든 사람이지요. 그는 자신이 조각한 아테나 여신의 두상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팔꿈치를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드레스를 입고 등을 보인 채 연설자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유일한 여성은 페리클레스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 연설문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시아입니다. 이 아스파시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테네 제국의 전성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침공을 보기 좋게 물리친 그리스는 사기충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아테네가 중심이 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국가들을 연이어 해방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페르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던 터키 연안의 미컬리,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오는 길목에 있는 트라키아 지방의 세스토스와 비잔티움,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지요. 이렇게 페르시아의 목통을 움켜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을 점령한 것이었지요.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이 작전을 이끈 것은 페리클레스의 아버지 크산티포스와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가 역모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안타깝게도 스파르타는 그리스 연합에서 탈퇴해버립니다. 어쨌거나 오랫동안 스스로 해의 불개익과 국수적 고립주의를 지켜온 스파르타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그리스 연합의 통합 같은 원대한 비전을 갖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무튼 그 결과 그리스 연합의 주도권은 아테네로 넘어왔습니다. 언제 또 페르시아가 또다시 침공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파르타와 그 추종 국가들, 소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제외하고 델로스 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델로스 동맹입니다. 회원국들은 군대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분담금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더 선호했다고 하지요. 또 이들은 동맹국의 친구는 모두의 친구가 되고 동맹국의 적은 모두의 적이라는 원칙에 서약하고 이를 영원히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철주계를 만들어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의 상호 방위 동맹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연합해군을 사실상 지휘한 것은 아테네의 명장 키몬이 맡았고 또 동맹국의 분담금을 사정하는 일은 정의라는 별명을 가진 아리스티데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동맹국들의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키몬은 맨 먼저 에오보이아를 압박해서 동맹에 가입시켰고 그 소위 해적 소굴로 알려진 키로스 섬을 점령해서 아테네 시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식민, 사람이 옮겨가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오니아 지방에서 페르시아와 그 추종 세력은 자치를 감추었고 자주 출몰하던 해적들도 사라졌습니다. 해상교육은 크게 늘어났고
델로스 동맹의 300여 도시국가들은 함께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가 또 지속되자 이탈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담금이 아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기원전 471년 낙소스 섬이 동맹 탈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키문이 이끄는 함대에 격파당했습니다. 성벽은 허물리고 함대는 해체되고 투표권은 박탈되었습니다. 또 기원전 465년에는 금광으로 유명한 타소스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판가이온산의 금광 채굴권에 아테네가 개입했기 때문인데요. 타소스는 동맹에서 탈퇴하고 페르시아에 붙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스파르타는 해외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만 아테네는 타소스 봉쇄에 들어갔고 2년에 걸친 포위 끝에 타소스는 항복했습니다. 성벽은 허물리고 땅과 배와 광산은 아테네에 뺏겼으며 이에 추가해서 매년 분담금과 함께 벌금도 물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페르시아의 위협에 맞서 그리스의 안전을 지킨다는 델로스 동맹 본연의 목적은 사라졌고 아테네가 군사력을 앞세워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차에 기원전 460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반란군이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250척의 함대를 이끌고 키프로스로 향했습니다. 이때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에게도 같이 참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가 거절했죠. 그래서 키프로스를 점령한 다음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수가 바뀌어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공격한 셈이었는데요. 이렇게 4년을 끈 이 전쟁에서 이집트 반란군은 페르시아에 진압되고 맙니다. 이때 아테네는 250척의 군선과 2만 명, 많게는 5만 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였으면 도편 추방을 당하고도 남을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무사했습니다. 아마도 키프로스를 점령한 공로를 내세웠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는 페리클레스 특유의 연설로 위기를 모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페리클레스는 이를 오히려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그는 델로스 섬에 보관 중이던 동맹기금을 모두 아테네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유는 현재 페르시아가 델로스 섬을 기습해서 동맹기금을 약탈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들이 반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국고를 아테네로 이전했지만 동맹국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무력의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지 않았던가요? 학자들은 기원전 454년에 일어난 이 일을 계기로 아테네는 제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테네가 동맹국들을 힘으로 지배하겠다는 뜻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동맹국들이 이에 순순히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반기를 든 것은 키오스였습니다. 동맹국 중에서도 규모가 큰 키오스를 방치하고는 제국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그 다음 반란을 일으킨 것은 레스보스였습니다. 이 또한 아테네는 무참하게 진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속성이지요. 그러나 페리클레스가 오로지 무력에만 의존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사 깊이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그는 제국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했습니다. 그 첫째가 식민지였습니다. 점령지에 아테네 시민들을 이주시켜 살게 한 다음 그들에게 아테네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식이었죠. 이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아테네와 똑같은 민주적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 주둔군을 상주시켜 이들을 관리 감독했지요. 이것을 페리클레스가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최초의 식민지는 기원전 6세기의 살라미스 섬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웃한 메가라와 빼앗고 빼앗기기를 반복한 끝에 살라미스의 식민지를 실시해서
사람들을 옮겨와서 살게 한 후 결국 살라미스는 아테네에 영구 귀속되었었지요. 페리클레스가 바로 이것을 본따서 이제 식민지를 활성화시켰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이오니아 지방에서 비교적 큰 섬에 해당하는 사모스 섬과 레스보스 섬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모스에는 아테네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레스보스에서만 1년에 100달란트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동쪽의 흑해 연안의 아미소스에서부터 서쪽의 이탈리아 시라쿠사에 이르기까지 식민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식민지는 아테네 제국의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수단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제국 통치를 위해서 명예영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예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일부 도시국가 사이에만 존재하던 것을 페리클레스가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외교 관계는 자국 사람을 상대국가에 보내서 양국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사제도이죠. 대사관을 두고 대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프록세노스, 즉 명예영사제도는 상대국가의 사람을 선정해서 그로 하여금 양국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명예영사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만 특이한 점은 그 비용을 상대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양국 간의 관계 증진이라는 표면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테네의 제국 통치를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동맹국들의 징세 감독관을 파견했습니다. 분담금 징수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비용 또한 동맹국들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분담금의 운반, 보관, 관리를 담당할 국고관이라는 직책도 임명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국이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이지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테네는 단지 한 개의 도시국가를 넘어 하나의 제국으로 발돋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그리스 땅덩어리의 겨우 절반을 차지했고 또 같은 민족인 그리스 사람들을 지배한 아테네를, 그리고 황제도 없는 아테네를 어떻게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도시국가들의 규모는 작을지언정 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국제적 역학관계 그리고 외교관계가 펼쳐지는 점에 비추어 아테네를 하나의 제국이라고 불러도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국주의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나쁜 의미를 내포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맨 처음 떠올리게 되는 것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식민 제국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피해자의 하나이지요. 아테네 제국 또한 이러한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테네 역시 반기를 드는 동맹국을 가차없이 응징하였고 동맹국들에게 해상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공납을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제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야기한 근세의 식민 제국주의와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테네는 동맹국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테네와 같은 민주주의를 은연중 강요하거나 반란의 기미가 있는 경우 주둔군을 배치하기도 했지만 동맹국의 정치에 노골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반란에 대한 가혹한 응징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국주의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 세계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국주의와 결부시켜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셋째, 동맹국에 부과한 공납을 식민지 착시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해적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해적질이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 교역의 안전을 위해 아테네는 상시 200척 규모의 해군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겠지요. 따라서 해외 교역으로 먹고 사는 동맹국들에게 부과한 공납은 오늘날로 치면 방위비 분담금 성격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공납금 대신 해군을 파견하는 도시국가도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때로 과도한 공납을 거부하는 바람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를 두고 전적으로 착취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테네는 하나의 제국이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의미의 제국주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제국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아테네의 국가 목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테네 제국의 진정한 면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전 승리를 계기로 범그리스 연합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정 때에도 스파르타에게 동참을 요청했죠. 그러나 스파르타의 몰이해와 불참으로 그의 꿈은 꿈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해양 국가의 건설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속한 이오니아인들은 수천 년간 바다를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착안한 선견지망의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기 위해서 해군력 증강 정책을 국시로 채택하였고 이들을 바탕으로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보기 좋게 물리쳤습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었던 17살의 나이에 이것을 지켜보았던 페리클레스가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민가정 출신의 평민입니다. 반면 페리클레스는 명문 귀족인 알크메이언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테미스토클레스와 알크메이언 가문은 정치적으로 사사건건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대립해온 사이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도편 추방을 당한 그 배후에는 바로 알크메이언 가문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질 정도이니까요. 그럼에도 알크메이언 집안의 페리클레스는 정치적 대척점에 있었던 테미스토클레스의 정치적 노선을 서슴없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종 일관 이를 가열차게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강력한 해양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얼마나 심취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이 길이야말로 아테네가 나아가야 할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했기에 자기 집안의 반대파인데다가 아버지를 도편 추방시킨 적이 있는 테미스토클레스를 주저없이 계승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언제 또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가 약소국 아테네의 운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테네 제국 건설이 유일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테네 제국을 완성시킨 것은 페리클레스였지만 그 시작은 솔론이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못지않은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아테네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테네는 특정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합체가 이끌어가는 국가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서 내세우는 것도 그들 자신이고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자신들입니다. 또 자기 돈으로 장만한 무기를 들고 스스로 결정한 전쟁터로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그들 스스로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와 결정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300여 개 도시국가를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하였으니 그들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울러 그리스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의 후발주자가 그리스의 맹주가 되었으니 그 자신감은 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10배, 1000배 크기의 거대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분연히 맞서 싸워 이긴 그들이었으니 그들이 어깨를 으스댄데 한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그들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함께 이룩하였고 그러니 이 또한 긍지를 가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 건설의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난의 여지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국의 운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반란과 말썽이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아테네는 힘으로 이들을 제압하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아테네의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제국의 이 모든 허물은 면책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국 건설의 자부심과 긍지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오만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자기 확신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불멸의 문명을 일구어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제국주의에 쏟아지는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로 그들은 용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네 제국의 위대함은 결코 그 빛이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국의 강대함이나 영토의 광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고 닦은 문명의 찬연함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은 그들로 하여금 비굴하게 무릎을 꿇기보다 싸우다 죽는 길을 기꺼이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중과부적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신감은 이들의 자유의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자유의지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자유의지는 막힘이 없는 자유로운 생각으로 이들을 이끌었고 이 자유로운 생각이 철학의 새 지평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문명평론가 해밀턴 여사가 말했듯이 아테네 문명은 어두운 야만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어둡고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백열로 밝게 빛나는 정신적 에너지의 작은 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을 일깨웠고 아테네의 천재성을 짧지만 장엄하게 그리고 유감없이 꽃피웠습니다. 마음은 이성의 눈을 떠 철학을 잉태했고 감성은 아름다움의 눈을 떠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이렇게 태동한 아테네 문명의 위대함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는 독창성입니다. 2500년 전 고대의 세계는 온통 불가사의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미신과 마법이 판을 치던 시대였다는 말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단초를 열었던 인간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생각. 이것은 그보다 수천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다른 어떤 곳에도 없었던 그리스만의 것이었고 그 중심에 아테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테네 문명의 독창성입니다. 둘째는 개방성입니다. 아테네는 자기들 것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솔론의 개혁 이래 아테네는 개방적 문화가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문명의 절정기에도 아테네는 문호를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파르테논을 건설한 총책임자 피디아스는 아테네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인 건축가 익티노스와 칼리크라테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토스 사람입니다. 또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사람이었지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말년에 아테네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본래 태생은 할리카르나소스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테네 사람이었지만 그 계보를 이어받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에서 교육을 받았기는 했지만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테네 그리스 문명이 가지는 개방성입니다. 셋째는 보편성입니다. 아테네 문명은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민족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를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문명의 보편성은 후일 아테네 문명이 르네상스를 거쳐 보편적 세계 문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아테네와 그리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야만성의 짙은 어둠에 묻혀 있었던 아테네 문명이 르네상스를 거쳐서 2000년의 기나긴 겨울잠에서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백열로 밝게 빛나는 정신적 에너지의 작은 점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멸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 불꽃이 인간과 사물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과 힘, 즉 이성의 힘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깨어난 이성은 인간의 본성과 천부 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재탄생시켜 인류에게 자유와 인권을 선물하였고 또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어둡고 사나운 세상 가운데서 백열로 밝게 빛나는 정신적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백열로 밝게 빛나는 정신적 에너지, 그것을 바로 우리 대한민족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분명한 증거를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또한 영상 제작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